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강의 부탁을 받기로는 협상 관련된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갈등 강의는 많이 나갑니다. 다니면서 공공기관의 갈등 강의는 많이 했는데, 갈등 관리 강의는 그 일반적인 협상이나 갈등 관리 강의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표준 부분에 적용을 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그게 이렇게 아무도 잘 안 맞고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그닥 와닿는 부분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표준 관련된 연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겠지만 표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도대체 표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 소리를 떠드는가 하는 걸 분석한 게 그게 연구였고, 그래서 그때 15년도에 이거를 연구를 했던 게 있어서 그거랑 맞물려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협상의 관점에서 좀 적용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 자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으신 자료에는 협상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띄워드린 PPT에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좀 전공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제가 이제 방법론 측면에서 그 사회현상에 대한 그런 이런 텍스트 분석을 하는 게 제 주된 분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표준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실 거라고 여겨지시니까,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준이라는 걸 연구할 수도 있겠구나, 표준이라는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년도에 진행된 걸 내용 마감 없이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배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표준,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표준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도 우리 조사 방법을 가르치면서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측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저먼트. 그런데 측정이라는 개념 안에는 뭔가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들면 자대가 필요합니다. 키라는 걸 재기 위해서는 자가 있어야 되고 눈금이 있어야 되고, 무게라는 걸 재기 위해서는 뭔가 무게의 단위가 있어야 되죠. 온도라는 걸 재기 위해서는 온도의 눈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측정이라는 개념이 없던 원시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쪽에서 사슴을 잡았습니다. 저쪽에 원시인 또 다른 부족은 농사를 져요. 곡물을 얻었어요. 과일을 어디 가서 많이 따왔어요. 근데 둘이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사슴을 많이 잡았는데 사슴고기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과일 좀 다오. 그랬더니 얘가 물었어요. 이쪽에 있는 부족이 얼마큼 줄 건데? 내가 사슴을 아주 많이 줄게. 너도 나한테 과일을 엄청 많이 가져와. 그랬더니 응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를 갔는데 이쪽은 사슴을 한 마리를 지고 왔어요. 근데 이쪽은 사과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엄청 많이 가져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사슴 한 마리 가져간 걸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둘이 대판 싸운 거죠.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어딘가에 쉬어야 될 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야,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어딘가 쉬어야 될 텐데 좀 크게 만들어. 표현들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크다라는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가 필요하잖아요. 측정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일들이 바로 측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고민스러운 거예요. 음식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심지어 원시 부족끼리 원시어로 얘기했겠죠. 여보, 나 음식 좀 많이 줘. 배고파 죽겠어. 근데 밥알을 2톨을 갖다 줬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둘이 뭐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측정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하느냐면 내가 측정하는 것과 저 사람이 측정하는 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이 성립이 되죠.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말할 때 자연과학이 됐던, 물론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의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원리에서 가장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절차가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동일한 절차를 따라갔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황우석 박사께서 그 두 가지를 증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나왔던 인보사라는 게 동일하게 두 가지를 못 지킨 거예요. 만약에 그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가서 동일한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절대로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렇게 쉽게 안 물러났겠죠. 저도 그 주식 샀다가 지금 아주 거지 됐습니다. 알거지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겨우 몇십만 원 샀다가 정말 홀랑 날리고 아예 거래 중지가 됐더만요.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할 때는 측정을 위해서는 뭔가 자가 필요하죠. 근데 자라는 걸 우리가 측정 도구라고 말한다면 측정 도구를 예를 들어서 고무줄에다 눈금을 한번 걷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가서 키를 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고무줄을 잡아당겨도 될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측정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측정한 값이 들쭉날쭉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져다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던 걸 저쪽에 가서도 가져다 쓰려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했겠습니까? 측정을 표준화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시인들 개념 속에도 표준화라는 말이 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는 많다라는 것과 내가 말하는 많다가 같아야 서로 오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발전합니까? 계속 뭔가 서로 주고받기 위한 돈이 화폐라는 게 발전할 때도 가만히 보면 화폐가 일종의 표준화된 교환 도구 아니에요. 1000이라고 써 있으면 1000이면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주관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자연의 현상들, 물론 저도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안들은 사실 표준과 관련된 건 없고요. 산자부에 올라오는 것들은 주로 본다면 규제와 관련되는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규제를 풀어달라 그런 쪽의 얘기들인데, 근데 이렇게 본다면 산업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준화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1kg라는 것도 요새 다시 우리나라에 가져와 있는 1kg짜리 기준이 오래돼가지고 다시 프랑스에서 그걸 논의해가지고 1kg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한 1억 분의 1 정도만큼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1kg라는 무게만큼에 대해서 표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표준의 영역들이 대부분 보면 어느 영역에 있습니까? 자연과학과 공학의 영역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을 말한다고 하면 대부분 기술 표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왜 꼭 기술에만 표준이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면 식당 가서 밥 먹는 일도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식당을 자주 가시는 식당은 어떤 식당이세요? 음식을 일관되게 하는 집이세요. 하루 짜고 하루 싱겁고 하루 문 닫고 하루 여는 집 절대 안 갑니다. 늘 가도 맛이 한결같은 집을 가요. 그 집은 뭡니까? 음식을 조리할 때 딱 그만큼씩의 일종의 레시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집 나름대로의 표준화된 음식의 조리 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맞춰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표준화된 그런 틀들이 필요한데 제가 우리 사회에서 그럼 어떤 표준화된 것들을 요구하는가를 연구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아주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추장 표준화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맵대요. 먹어봤더니 뭐이걸 맵다고 말하느냐, 맵지도 않고 우리 식당 가서도 친구들끼리 그러죠. 매운 고추 주세요. 그랬더니 이건 너무 매운데요. 사장님이 내왔는데 어떤 사람은 우적우적 먹으면서 차라리 내가 오이를 먹는 게 낫지 이래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분은 그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고서는 네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매운 걸 주다니 이러잖아요. 근데 매운맛도 표준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식당을 가잖아요. 가면은 태국 음식을 시키러 들어가면 꼭 물어봐요. 1 to 10 스케일에서 너는 어느 정도의 매운 걸 원하느냐고.
네, 그러면 그때 젊어서는 제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라냐? 15 or 20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얘기하지. 아니 10점 촉도로 물었는데 왜 20점 촉도로 대답을 해? 너 엄청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너 끄떡끄떡해서 음식을 내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먹으면 그냥 삼키지 못하고 침이 질질 나오는 그런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꼬치 매운 거 먹고 막 못 견디는 정도로 매운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얘들도 그 시절에도 잘 모르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도 누군가 나 같은 황당한 손님들 때문에 매운맛을 음식점에서 1에서 10까지 촉도를 정해놓고 늘 자기네 8점짜리 매운맛은 이 정도 매운맛이고 3점짜리 매운맛은 이런 매운맛이구나에 대한 기준을 잡았구나라는 거를 그때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표준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논의들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 속에서 표준화되지 않은 것들이 가만히 막 보면 대부분 갈등을 유발해요. 그리고 그게 부딪히는 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량형이 많이 바뀌었죠. 제일 생활 속에서 바꾼 게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죠. 평이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여전히 저는 불편해요. 몇 평 아파트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너 몇 제곱미터짜리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말, 그 다음에 평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자, 두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다 이제 도량형이 통일이 됐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가 보면 통일이 안 되고 이상한 도량형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저는 뭐 기술공학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어느 나라의 이 촉도를 따라갑니까? 유럽 촉도를 따라가죠. 유독 미국 사람들은 별나죠. 근데 뭐 걔네들은 문화적으로도 별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모든 걸 유럽하고 단절하자. 모든 걸 유럽과 반대로 가자라는 식이었기에 영국에서 오면서 영국이 차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것도 싫어서 반대로 가고 영국이 센치를 쓰면 우리는 인치를 써야 되는 거고 니네가 파운드를 쓰면 우리는 달러를 쓰는 거고 니네가 킬로를 쓰면 우리는 야드를 쓰고 마일을 쓰겠다 이렇게 다 바뀌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막 혼용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TV지요. 어느 순간 요즘은 갑자기 왜 저는 그것도 왜 없앴나 모르겠어요. 표준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었던 게 왜 어느 날 44형, 55형, 65형 이런 말을 하는지 무슨 이렇게 동네 형들이 많은지 그냥 65인치 TV 이러면 되고 55인치 TV 이러면 되지 왜 55형, 44형 그러더니 이제 아파트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33형 아파트, 뭐 24형 아파트 그러니까 평이라는 단어는 못 쓰게 돼 있고 인치라는 단어는 못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TV를 이게 55형 이러면 55인치구나 아는데 대각선 106cm 이러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2.56으로 다시 나눠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기도 정신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표준 논의가 여전히 기술공학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구나.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과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표준이라는 세계에 발을 디딜 부분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이 생깁니까? 기술의 세계와 사회가 분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기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위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쓰는 사람이 가장 편안해하고 그걸 쓰는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공학의 세계에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안 하고 많은 기술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변했죠.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비디오죠. 처음에 베타 방식이 나와서 제일 대단하다고 얘기했어요. 화질도 좋고 테이프도 작고. 근데 어느 날 VHS를 들고 나오더니 VHS가 베타를 밀어냈죠. 시장에서 지배구조가 VHS가 되면서. 근데 만약에 베타가 표준화됐더라면 지금 뭐 또 다른 세상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보면 실제로 쓰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도 너무 많은 것들을 표준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표준화의 의뢰를 받아서 그러면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표준은 뭘 원하느냐라는 걸 연구한 게 이거였다라는 말씀을 좀 배경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해보고 싶었던 게 국민들이 느끼는 도대체 생활 불평이 어떻게 표준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라는 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물론 국민행복표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썼던 그냥 그런 표현들이고 그래서 뭐 그건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 현상을 들여다보고 저희가 어떻게 원하는 분석 결과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부분만 봐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늘 얘기합니다. 저는 행정학자고 정책학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갈등 관련된 강의를 제일 많이 하면서 꼭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왜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공론화란 말이 부각이 되었을까 하는 거 생각해봐라. 혹시 TV에서 저를 본 분이 어쩌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큰 공론화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고리 오리콕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까 말까 공론화 있죠. 두 번째가 작년도에 있었던 대입 개편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그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가 2022년에 대학을 가는 즉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적용을 받는 대입 제도로 적용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 대입 개편 공론화 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대입 개편 공론화 절차를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정부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테크노크라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술 관료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을 왜 시민이 결정할까?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왜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 말자를 얘기할까? 옛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국토부에 연구를 결과를 내밀었고 그게 반영이 됐던 게 하나가 뭐냐면 댐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져야 될까요? 기술공학 하는 분, 댐 공학자들이 모이셔서 여기다 댐을 짓겠다고 하고 댐을 지면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가장 기술적이고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댐을 짓겠다고 예를 들어서 남한강에 어디 한 군데 골라서 댐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민들이 와서 들어눕죠. 예, 뭐 동네 뭐 하는 댐은 결사반대, 뭐 나를 밟고 가라 막 이러면서 들어놓으시죠. 그래서 국토부도 그런 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200만 톤 이상의 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토목하는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지도 한 장 큰 거 깔아놓고 자 고르시오. 그러면 뭐 전문가가 많이 얘기하시죠. 수량이 얼마고 어떻고 하니까 여기다 댐을 지시면 가장 발전도 좋고 예 그럼 끄떡끄떡 자 댐 집시다. 나가서 사업 시작해요. 그럼 이제 착공식이 9시 뉴스에 나왔죠. 예전에.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모든 갈등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댐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의 문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댐을 원하는 데다 댐을 지어줘라.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댐을 짓기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지방의회에 통과가 된 그 댐 요청 건의서를 국토부에 올리면 댐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오케이를 하면 댐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했고 그게 희망지 공모제였습니다. 그게 2년 전이죠. 그때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처음 국토부 장관이 그거를 아주 엄청난 대대적인 정책의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 희망지 공모제라는 말도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지방에서 댐을 짓는데 갈등이 안 생겼어요. 자기네가 원하는 댐만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주도로 모든 걸 개발해야 되는 시대에는 다 국가가 결정하는 게 맞았어요. 저는 그때 뭐 그것도 표준도 산업에 대한 표준도 국가가 정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왜? 그래야 혼선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사정부라고 뭐 비판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국가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쪽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려면 모든 분야에 거쳐서 국가가 기준을 잡아줬던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국민들, 산업을 하는 분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뭔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이나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거버넌스란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수구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책의 대상자들은 늘 국민이었어요. 우리가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일상에서 썼지만 국민을 영어 단어로 대답하라 그러면 대답하는 분이 없으세요. 아, people 아니요, people. 아, 북한 놈들이 쓰는 인민 아니요. 뭐 그게 국민인가? 그냥 그런 정도죠.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을까요? 저 국민학교 나왔고 저처럼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따지고 보면 한국 신민의 줄임말이었던 거잖아요. 성스러운 천황폐하를 숨기는 아주 천황폐하를 섬기는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말했던 정책의 대상이었던 국민은 뭡니까? 소극적이고 정부가 정해서 주는 걸 조용히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감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고객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고객이란 단어를 막 써요. 뭐 국민이 갑자기 고객이래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뜬금없이 서비스 원장을 만들으라 그래요. 제가 공교평가위원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서비스 원장 만들면 가점 5점, 안 만들면 5점 감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제 시간에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뭐 늦지 않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서비스 원장이라는 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관마다 다 서비스 원장이 다 같아요. 같은 식이에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겠다는 시도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표준화하겠습니다라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뭘 의미하느냐 국민이라고 말할 땐 정부가 위에서 탑다운으로 하향적으로 주는 서비스를 받는 존재였는데 고객은 뭡니까? 생산자하고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 안 사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렸죠. 이제는 정부가 생산자, 공공서비스, 즉 정책과 서비스의 생산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살까 말까를 정하는 내가 고객인 거예요. 그럼 내가 뿔 때가 나서 안 산다고 하면 정부 서비스를 안 써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유주의 논리에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정부가 하려고 했던 많은 서비스들을 다 민영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간과의 경쟁을 붙이니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데서 주는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변화가 뭐였느냐면 소방서를 짓는 일을 반대하고 파출소를 짓는 일을 반대했어요. 제가 갈등교육 나가면 꼭 드리는 설명입니다만 금천구에 아직도 소방서를 못 짓고 있어요. 제가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인데 소방서를 짓는데 왜 갈등이 생길까? 소방서를 짓는데 무슨 표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왜 시끄럽다고 반대할까? 그때 소방서를 짓겠다고 했더니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업고 와서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였냐? 왜 밤이고 낮이고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우리 집에 애가 경기를 일으키게 만드느냐고. 사이렌을 끄고 소방서를 운영한다면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황당한 일인 거예요. 감히 나라님이 소방서를 지어주겠다는데 어디 어리석은 백성이 나서서 사대기를 하고 반대를 해? 그래서 그거는 좋다. 그래도 뭐 못마땅하지만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사건이 일어난 게 서초구에서 파출소, 이제 지구대라고 그러잖아요. 파출소를 짓겠다고 경찰청에서 이제 파출소 계획을 발표했는데 분여에서 와서 난리를 쳤어요. 집값 떨어지는 파출소는 물러가라. 그래서 경찰청에서 물었죠. 파출소가 왜 집값을 떨기느냐. 우리 조두순이 같이 못된 놈들도 있고 이런 놈들 막아주는 게 파출소고 범죄자 잡아주는 게 파출소다라고 말하는데 그 분야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 아저씨들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주민번호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집이 어디시라고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라서 딴 데로 넘겨드릴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세콤에 전화하면 전화를 들자마자 예 가겠습니다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냐? 우리 동네엔 세콤하고 KT텔레콤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경찰서, 파출소 필요 없고 저 대림동에 조선 좀 많은 데 가서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낼까요? 파출소와 소방서라는 서비스가 정부가 제공하던 일종의 표준화된 서비스잖아요. 한 파출소에 소장님이 계시고 몇 명의 파출소 이제 예를 들면 순경이 있고 근데 그 서비스를 부정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돈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사유제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신자유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파출소든 소방서든 일종의 표준화된 이런 불을 끄는 서비스와 치안을 막는 서비스 자체를 민간에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면 국민에서 고객이라는 걸로 변해가는 생각들이 나타난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갔어요. 이번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정책을 가르칠 때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다를까요? 국민이 고객이 됐다 시민이 된 게, 시민은 프로슈머예요.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 개입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한 달이 끼어서 나도 결정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론화라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대의민주주의 질서하고는 사실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가 하는 일에 개입하는 그 영역이 훨씬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하면 훨씬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영역도 훨씬 커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민들이 개입하는 영역들이 과거에는 뭡니까? 이렇게 사회와 관련된 영역이었는데 이제 기술공학적인 것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표적인 거는 송전선을 건설하는데 갈등이 심하잖아요. 밀양 갈등 이후로. 그런데 그걸 협의체 방식으로 결정하라고 했어요. 즉, 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 때 그 안에 송전선 가대대책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송전선로 사업을 하는 이제 한전이나 예를 들자면 포스코 건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해지는 방식으로 송전탑을 어디다 놓고 송전선로 놓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전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주민들을 우습게 봤어요. 그리고 송전선로를 이렇게 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혹시라도 갈등이 생길까봐 와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참관을 하시면서 위험할 때 도와주십시오 그러길래 예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별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한전에서 막 뭐 기술공학적인 얘기를 막 해요. 송전탑이 100m 위에서 가고 765 kV로 전류가 이 전기가 가고 하기 때문에 뭐 전자파의 위험은 얼마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한참을 듣다가 가만히 손을 드세요. 왜 자꾸 틀린 말을 하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에 있는 분이 빨끈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기술공학 박사하고 뭐 이래서 이거는 제일 전문가인데 왜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 저 3년 전에 성균관대 전제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퇴직했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내가 들으니까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네.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어? 이런 거예요. 누가 들었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안 되지. 진짜 그렇게 가르쳤나? 내가 전화 걸어볼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전 그 담당자가 기겁을 한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그 노인들은 말 그대로 동네에서 막걸리나 드시고 슬리퍼나 끌고 다니는 그냥 허접한 노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정부가 제가 비근한 예로 드렸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면 여전히 국민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 큰 눈을 크게 벗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만나보는 시민들을 보면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을 시험 봐서 뽑으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기 있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대통령 됐을 거라고 말하는 국민이 한 줄로 세우면 서울부터 부산까지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시민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못 있어요. 인터넷에 그냥 글만 남기는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역이 이제 기술공학적인 영역까지도 저는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표준이라는 영역들은 가만히 보면 기술공학을 하는 분들이 산업분류 이런 분류에 맞춰서 만드는 그런 표준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사회에서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대상들이 대부분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만 치우쳤지, 정말 국민들 속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살아가는 부분을 표준화하려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시민 참여적인 패러다임 하에서 그런 논의가 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더 잘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설명도 안 드리고요. 표준 관련된 논의가 확대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한테 연구를 해준 게 생활건강 표준, 뭐 국민행복 표준. 근데 이제 국민행복 표준이라고 그 당시에 썼고요. 그 전엔 생활건강 표준이라고 했고, 이 국민행복 표준 안에 이 생활 밀착형 표준 같은 것들을 뭐 저희 보고도 좀 찾아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표준, 국민행복 표준에서 나와 있는 표준의 분류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사회과학을 하는 제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표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골라야 되고, 뭘 표준화해야 되고, 표준화할 때 어느 정도가 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제가 있었고, 그래서 13년도에 조사할 때 보니까 표준화해달라고 제기한 것들 193개 과제 중에 8개만이 실제로 선정이 돼서 표준화됐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향후 어떤 것들이 사회에서 표준화 논의가 필요한가 찾아봐달라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표준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분석해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뭘 표준화해달라고 하느냐는 걸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심의 표준화 논의에서 이제 수요 기반의 표준화 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게 한마디로 보면 이제 미리 일종의 연구의 방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뭘 했느냐? 표준에 대해서 사회 속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주요 일간지들을 다 뒤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도대체 기사에 표준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 다 찾아본 거예요. 그게 이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을 조사를 해서 요즘 우리가 보시면 이제 키워드를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그거보다 더 나가서 저희는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 속에서의 표준화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검색하고 신문 안에서 표준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오는 단어들을 검색하고 그 검색된 단어들에 대해서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반드시 같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출연하는 이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이 그림을 따다는 건데 이게 이제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 각각이 나온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 진한 색깔들이 가장 중심어입니다. 가장 이제 표준이라고 말할 때 제일 핵심적인 단어고 그 단어로부터 다른 단어로 확장되어서 표준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노약자에 대한 서비스도 저 안에 예를 들자면 하나 있고요. 또 전기 요금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 단어들 각각은 조그맣게 잘 안 보이지만 그것도 다 종합적으로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같는데 편리한 사회라는 그 부분 이제 그 당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던 편리한 사회, 건강한 사회, 뭐 풍요로운 사회, 미래 사회, 함께하는 사회 이런 개념들 안에서 봤을 때 편리한 사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국 교통카드 호환이었어요. 근데 지금 호환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그때 이제 표준화에서 드릴 때도 그랬어요. 그쪽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교통카드 호환이었구나. 근데 이걸 기술공학적으로 그냥 본다면 이게 호환이 될까 안 될까는 공학적인 문제였겠지만 이런 논의가 있구나 없구나는 사실 못 찾아냈던 거죠. 그 전까지.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 연구가 뭐 별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찾는 데는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교통카드 호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실제 호환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역시 어떤 정책이 됐든 정책을 받는 정책의 혜택이 미쳐지는 사람들 중심으로 선택이 돼야 좋은 정책이지 정책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받는 사람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은 이거는 죽은 정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걸 좀 깨달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와 관련돼서 이제 또 보시면 건강한 생활과 관련된 것 중에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기하고 관련된 게 많았어요. 아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건데 휠체어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표준화를 좀 해달라는 요구들이.
그다음에 나이 많은 분들이 써야 되는 것과 관련된 이제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 표준화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것도 참 재밌었던 게 이미 그 시절에 우리가 뭐 불과 몇 년은 안 됐습니다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 노동부에서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거 담당하는 과장이 유학을 끝내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제 제자인데 노동부에 있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업무가 그거라서 판을 꺼내놓겠다고 하길래 저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갈등 전문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뭐 어떻게 꺼내놓고 진탕 먹다 보면 어떻게 답이 나오겠지. 이제 그 얘기를 해놔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표준화되어야 될 부분이 뚱진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들은 보면 표준화 안 돼 있고 우리가 가서 보시면 의료기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소위 말하면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만든 사람 저렇게 만든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국가가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거꾸로 좀 이렇게 이 표준화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때 좀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인증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표준 중에 산후조리원이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제가 저희 집 애들은 산후조리원에서 난 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나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서 표준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후조리원에 대한 표준화가 있었고요. 장례식장 표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장례 서비스가 아시지만 완전히 그것도 들쭉날쭉이잖아요. 그죠? 어느 장례식장이냐에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표준화해달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요구였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장례식장이 표준화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나서서 개발해서 표준화된 것들을 보고받는다면 이거 역시도 굉장히 아마 국민들이 좋은 이제 국민이라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적어도 제가 알기로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저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과 관련된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홈쇼핑으로 물건을 파는데 왜 홈쇼핑에서 같은 날 산 물건도 맛이 나다르냐는 거예요. 이 제기가 들어온 게. 그래서 얘기한 게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뒤에 가면 어디 있습니까? 고추장의 매운맛, 여기 있죠. 고추장 매운맛도 좀 표준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한류가 뭐 한국 뭐 한식 한류로 한다고 했지만 제가 답답한 것도 그거였습니다. 이 연구할 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한식을 뭐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서서 적어도 저런 정도의 그런 것들은 좀 음식 자체를 표준화해서 할 수 있겠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제가 느낀 게 이번 4월에 이게 저는 이제 다른 그 에너지 쪽 연구를 하니까 에너지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 스웨덴을 다녀왔어요. 스웨덴 가가지고 스톡홀름 가가지고 거기 혹시 북유럽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음식 정말 먹을 거 없습니다. 맨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고기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오뎅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끓인 걸 줘요. 근데 사람이 정말 계속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하고 돌아다니다 식당을 딱 들어갔더니 BIBIB PAP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비비팝? 이게 뭐야? 비비팝? 비빔밥이래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 이거 먹겠다 무조건. 그리고 비빔밥이 나왔어요. 근데 주인을 불러다 싸대기를 때리고 싶었어요. 이걸 비빔밥이라고 팔아먹나? 스웨덴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대한민국 진짜 바보다. 지금도 김치가 일본 놈들이 만든 김치가 표준화가 돼서 외국에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음식 한류로 하겠다고 떠들고 아니 비빔밥도 스웨덴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저걸 비빔밥이라고 파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스웨덴 비빔밥을 먹고 그걸 대한민국 비빔밥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정책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우리 음식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은 적어도 표준 레시피 정도는 만들어서 외국에 보냈더라면 제가 스웨덴에서 먹은 비빔밥이 적어도 한국의 우리 어머니 손맛은 아니더라도 대충 비스무리 비빔밥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도 해봤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신기한 거는 근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참기름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서미 오일은 뭐 미국 사람들도 먹긴 하니까 넣었나 보다 했는데 고추장은 없었어요. 그냥 세서미 오일에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걸 비빔밥이라고 파는데 뭐 한 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로 햄버거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기회가 된다면 내가 어디 시계청에든 갈 일이 있다면 가서 한번 보건복지부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마저도 표준화를 못하면서 뭘 맨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류를 세계화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이 풍선에 바람 든 소리만 하는지 사실 뭐 답답했던 거죠. 층간소음 부분도 표준화해달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이것만 표준화해도 우리 사회에서 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반의 반으로 줄겠죠. 대부분의 갈등은 층간소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소재에 대해서도 표준화 논의는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 적어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하는 그런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서 그게 시행되고 있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뭐 어떤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뤄보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건 안전과 관련된 거는 별로 없었어요. 논의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품의 품질 기준 쪽의 안전 강화 이런 거는 논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기술 쪽에서의 표준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하고 제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표준 논의는 매우 미흡했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볼 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재난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재난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일 빨라지고 있는 영역들이 물론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고성에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죠. 근데 사회 재난이 그에 못지않게 많아져요. 근데 사회 재난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로컬라이즈 되고 있어요. 즉 전국가적인 재난보다 지역 단위 재난들이 많아져요. 무슨 말이냐? 사회 재난에서 그런 게 많아진다는 게 뭐냐? 그 대표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때문에 작년에 충청도는 난리가 났죠.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뭐 표준화된 모델도 없죠.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태양광 사업 하겠다면 국가 입장에서 재생에너지 2030 계획 때문에 막 장려를 했어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늘리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산을 밀고 태양광을 깔았죠. 그리고 그때 시골 가시면 다 플래카드가 붙였죠. 5천만 원 투자하시면 매달 50만 원, 100만 원 돌려드리겠다고. 그게 다 다단계 사기꾼들이었죠.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이유가 뭐냐? 산을 어떤 산이 됐든 임야를 태양광을 깔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줬어요. 네. 그리고 그걸 밀어냅니다. 그럼 일단 나무를 팔죠. 그러면 그냥 맨 땅이 드러나죠. 그리고 거기다 태양광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을 깔아서 뭔 수익이 나길래 그러느냐? 수익은 별로 안 나죠. 전력고로에서의 전력이 팔아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업자들이 노린 게 뭐였습니까? 20년 후에 임야를 작정지로 바꿔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산만 보이면 다 밀어댔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콘도를 짓거나 휴양소를 짓거나 뭐 하기 좋은 자리에는 이미 다 태양광 패널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자원부가 놀래가지고 더 이상 작종지를 변경해 주는 거는 이제 막았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훼손이 돼 있는데 태양광을 깐 걸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태양광이 비가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갖다가 깔아대고 개발의 목적으로 한 거다 보니까 다 쓸려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요.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표준화를 좀 해놨더라면 지금 태양광 패널이 작년 여름에 홍수에 쓸려 내려간 태양광 패널이 다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 패널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얘기도 하잖아요. 예, 뭡니까? 라돈 침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표준화를 한다, 뭘 한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안전한가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메르스 사건 때 정부가 얘기했죠. 낙타를 만지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살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나왔다 좀 비판도 했어요. 근데 합리적인 말이에요. 왜? 낙타가 메르스의 원인이니까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자연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는 분들이 말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 사람 진짜 똑똑하네. 저 사람 말이 맞네 이러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갑자기 메르스에다가 낙타를 붙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뭐가 생긴 겁니까? 안전이라는 개념하고 안심이라는 개념을 분리를 못한 거죠. 안전은 안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전을 안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술공학적인 안전과 사회적인 안심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전은 객관의 세계에서 과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가 사고가 났을 때 죽을 확률을 객관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 약을 드시면 90%, 99% 예를 들면 치료가 됩니다. 이런 객관의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약을 안 사 먹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1% 죽을 확률 때문에 안 사 먹는 거죠. 그건 안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표준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면 이 인문학을 하고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표준 논의에 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안심이라는 것, 시민들이 느끼는 인식이라는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걸 강조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경제학이 사실 그 경제학에서 주류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중요한 학문 과목이 됐어요. 근데 그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인간은 적은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산다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얘기한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인간에 대한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증명을 한 게 행동경제학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서 뻔히 알거지가 될 걸 알면서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가 들이넣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분석했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는 정책도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합리성을 가지고 그걸 보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에 대한 논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가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정부부터 계속 화두가 됐던 게 융합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융합하자고 하는가 하는 것도 들여다봤어요. 어느 분야 융합이 제일 많았나. 그래서 이 표준 이게 이제 산업 표준에 있는 그 표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융합이 제일 많이 논의됐던 게 서비스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야 기계나 기술이 아닌 전기가 아닌 서비스를 융합해달라는 게 의외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융합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표준은 다 전기, 기계, 화학, 정보, 당연히 이쪽 공학 쪽이죠. 근데 막상 국민들은 그게 아니라 서비스를 융합된 걸 표준화해 달라고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것도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전달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보는 것처럼 융합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비스하고 의료하고도 융합을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서비스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분야하고도 융합을 해달라. 이런 게 되게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표준과 관련된 얘기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도 사회적 논의가 너무 많이 뒤처져 있었다. 실제로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표준화되고 하는 부분까지는 다가가지 못했다. 그래서 향후 표준화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오히려 수요 기반의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연구 결과로 제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놨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사실 표준이라는 것이 논의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A라는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R&D를 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과 B라는 기업에서 엄청난 R&D를 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끼리 충돌한다면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순간에 하나의 기술은 사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해하고 미국이 대판 붙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공학자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 표준을 만들 때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오히려 수요 기반에 접근을 하는 것이 그런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거에 대해서는 표준과 관련된 그 연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방금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국민이 네. 합리적이라고 하듯이 정책이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근데 제 얘기는 합리적인 정책을 국가가 만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시민으로서 국가만큼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정책의 수요자가 되는 대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즉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가를 분석을 하고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만든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닌 거고요. 그러려면 그 수요자들의 인식을 읽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보실 건데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을 공원화하는 일을 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공원을 공원화하는 일을 만들어? 제가 국토부에서 와서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쪽에는 조경을 하는 분들이 연구팀을 끌고 오셨고 저는 갈등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팀을 끌고 갔습니다. 이쪽은 발표하시는데 내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에다 나무를 심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꾸고 어느 식으로 하는 게 공원으로서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들어가서 대뜸 그 얘기를 했어요. 공원에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산공원을 대대손손 남겨줄 수 있는 제1호 국가공원을 만드는 게 국토부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용산공원에 나무를 심기보다 그 전에 앞서서 국민들의 마음을 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합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합의가 원칙으로 만들어진 그 원칙을 지키는 기술공학적인 제일 좋은 걸 찾아내면 그게 바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거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텀업으로 올라가되 말씀드린 시민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고리 오리고기 원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가 스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지을까 말까를 시민들이 정한다? 근데 그게 가능했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도 공부를 하니까 알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2박 3일을 데려다 놓고 이쪽은 원자력 학계에 있는 전문가가 앉으셨고요. 여기는 탈핵을 하자라는 시민단체에서 앉아 있었고 여기엔 시민 500명이 앉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원자력 발전소는 어느 정도까지 안전합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는 뭐 이래서 벽 두께가 어떻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고 이분들은 뭐랄까 빵 터지면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온 분들은 핵무기 못 보셨냐, 후쿠시마 못 보셨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민들이 웅성웅성하더라고요. 이쪽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부산 쪽에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뭐라냐면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쓰면 국민들 다 죽는 거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렇죠.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없애야 돼요. 이런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이 이상한 질문을 해요. 아니 난 내가 김정은이랑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24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미사일 24개 쏘느니 난 청와대에다 쏘겠다.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없으면 한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다가 끝날 텐데 뭐 하려고 24발씩 그 미사일을 곳곳에 쏘느냐.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시민들은 이렇게 감성적으로 문제를 보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되니까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렇게 우리가 후쿠시마하고 다르게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시민단체에서 오고서 설명을 못해요.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위험하다는 얘기만 해요. 터지면 죽습니다. 후쿠시마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하고 이제 친한 분이에요. 예, 병인에 계시는 분인데 딱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원자력 공학자가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친척도 이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또 다시 웅성웅성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원자력 폐기물을 묻는 월성에 있는 그 폐기물 처리장에 있는 시멘트는 어느 정도나 안전합니까? 내구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공학하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500년 정도 견딥니다 이랬어요. 근데 시민단체에 있는 분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럼 3,501년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 다 죽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예, 전문가. 지금 우리 기술로 3,500년입니다만 우리 후손들이 그걸 가만두겠냐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기술로 더 잘 만들고 더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전문가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유, 찬성하는 의견이 사였는데 3일 동안 수기를 하고 나니까 원자력 발전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유,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유, 반대하는 사람이 사로 뒤집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르는 상태에서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메르스 얘기가 그런 겁니다. 낙타를 얘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메르스라는 것이 어떻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라고 눈높이에 만져서 이렇게 정책을 전달을 했더라면 충분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일이었는데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시각에서 동떨어진 얘기를 끌고 갔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보면 그런 공학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과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어떻게 돼서 뭐는 어떻고 타장이 어떻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일 우리가 보면은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누구였습니까? 그 반 꼴등이 제일 웃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앞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끼리만 알아듣는 언어로 그런 세상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민들하고 동떨어지니까 정작 국민들이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가 말하는 시민 정도의 지식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되게 두려워요. 저도 어디 가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수준의 질문들이 종종 들어와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국민의 눈높이가 변해가고 있구나. 그러면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가야 된다. 가르치는 저도 변해가듯이.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변해가면서도 여전히 정부가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가서 정책을 만드는 그 인재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만 그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기술공학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그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거나 인식적으로 효율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은 이 연구에서 아마 던졌던 이쪽에 화두일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는 합리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그런데 합리적으로 만드는 정책들이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원래 2016년에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그 계획대로 지금 간다면 내년 후년쯤에 공사를 시작해서 끝났을 때 과연 용산공원을 바라다보면서 서울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공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대손손 자랑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국토부를 두고두고 몇십 년 동안 욕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도 이제 얼굴이 하얗게 되시더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결정한 게 있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논의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를 만들게 하십시오. 공원을 설계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전문가들 보고 그려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전문가마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은 의견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시면 100분 토론 시켜보면 아시지만 전문가들은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지 똥꼬집에 버텨가지고 남한테 양보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의견을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A라는 안을 내지만 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B라는 안을 내는 거죠. 근데 공원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용산공원도 아마 그러면 적어도 몇 개의 안들이 나오겠죠. 그럼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져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은 그 안을 만든 사람들이 해야죠. 근데 설명이 부실하면 그 안은 어떻게 됩니까? 탈락인 거죠. 대입개편 때도 그 방식을 썼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느냐면 수학 능력, 수능 시험, 우리로 말하면 정시에 시험 보는 걸 40%로 하고 수시에 보는 걸 60%로 해달라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나머지 안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시민들이 질문하는 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꾸 이게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막 이렇게 일반인이 들어서 쉽게 와닿지 않는 얘기만 했던 거죠. 그런 안들이 다 밀려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용산공원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설계지만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설계라면 그걸 골라줄 거다. 그게 사실과 과학이 접목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진짜 필요한 융합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연구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 대신에 다음에 조경을 하고 토목을 하는 전문가들하고 꼭 논의를 해주십시오. 반드시 합니다. 왜? 그런 절차를 설계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뭐 조경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 꽃도 잘못 못 갖고 가지고 물 잘못 줘서 죽여가지고 마누라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서 얼마나 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절차를 설계하는 걸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그런 과정들이 참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이게 아마 표준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전문가들의 눈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아주 좋은 표준 사항들을 찾아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 얘기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저도 생뚱맞고 오히려 협상 얘기 하라 그러면 정말 뭐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드려도 모자랄 건 없는데 그거를 여기서 드려봐야 이 표준 고유 과정에서 근데 아까 보셨던 강의안 있죠? 그게 표준 강의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 드릴 수 있네요.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권익위가 없어졌잖아요. 전 정부 때 권익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 이게 국내에도 협상 강의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갈등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꼽았더니 한 10대뿐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럼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을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가를 키우는 전문가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협상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일반화된 포맷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권익위가 요청을 해서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권익위가 없어지고 나니까 배경화면도 없앴고 밑에 권익위원회 마크도 없앴고 그냥 그렇게 없앴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협상 강의 교재안이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마 이런 데 많이 다운로드 해가지고 가져다 아마 쓰실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지자체에서 하는 갈등 관리의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싶으시잖아요.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시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그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맨날 여기저기 갈등이 생기고 주민들이 맨날 민원을 넣고 사업만 하려고 그러면 맨날 반대하고 요새도 보셨지만 노량진 수산시장도 이전하는 걸로 난리가 났었죠. 은평 뉴타운 개발하는 걸로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길래 우선은 갈등 관리 표준 모델을 표준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았지만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갈등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한마디로 일반화된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 개발을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일단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은 담당자가 ABCD 등급으로 판단해서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A, 보통 중간 이상이면 B, 보통이면 C, 없으면 D라고 마크를 해서 올려보내게 합니다. 그럼 이게 담당 과장이 보시고 그 담당자가 틀렸으면 다시 마크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때 국장이 한 번 더 보시고 이거는 이 두 사람이랑 나랑 생각이 다르네 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다 올려보냅니다. 그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다시 고쳐줘요. A 등급 이거. 그러면 그 사안은 뭡니까? 전문가가 늘 쳐다보면서 관리해야 되는 사안이 돼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때쯤 되면 전문가 한 명이 나가서 현장에서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갈등 관리의 표준 모델을 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서울시의 일반화된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참 표준이 많네요. 표준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대학교도 우리가 인증을 받겠다고 합니다. 교과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경영학은 경영에서 가르쳐야 되는 교과목에 대한 인증이 있고 행정학은 행정학의 인증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 인증을 해주는 기관에서 본다면 저희는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아마 그런 걸 보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갈등 관리도 가만히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화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표준 모델이 만들었고 그게 서울시에 갔고 그걸 거꾸로 가지고 중앙부처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광역지자체에서 많이 보급이 돼서 현재 보면 그런 방식으로 갈등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기술이 복잡하고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슈가 될 때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특히 공론화하거나 네. 그것을 다 수비 과정을 거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다 하는 것들은 안 들어가지 않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소통 언어 전달 능력이 높은 네. 다시 말하면 인식 효율성이 높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인식을 했는데 네. 과연 이 수요자들 간의 갈등에 또 문제가 있고 네. 또 설사 수요자 간의 갈등이 합의가 된다 한들 네.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 일반인이 뭐 인식이 높았다 하들 종합으로 보면 네. 전문가가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해왔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네. 더 많이 종합적으로 네. 효율이나 생산성이나 네. 네. 그걸 전체를 보고서 네. 그런 것을 안목을 보고 그렇게 여태까지 전문가들이 해오는 것을 나름대로 인정해 왔지만 네. 요즘에 아까 얘기하는 뭐 네, 네. 그런 네. 스타일에서 한다 하도 이 수요자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의 네. 당장은 갈등이 없고 만족도가 높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옳은가? 네. 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화가 네. 굉장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네. 그 가치 실현에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런 것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합되는가라는 고민이 네. 많이 생기고 네. 특히 아주 이제 굉장히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게 네. 많잖아요. 그런 거일수록 어떤 것들은 전문가들조차도 내부적으로 말씀대로 합의가 안 됐고 네. 그 속도가 워낙 빨라서 네. 그것에 대한 그 하여튼 보면 대개는 보면 그것과 첨예하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선선해서 네. 그것을 끌어가서 왜곡을 한다거나 네. 네. 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해결이 네. 되겠지만 네. 그런 새로운 첨단과학 기술들 네. 그런 것들은 과연 소비자들이 또는 수요자의 충족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과연 안심이라고 하는 네. 게 안전한 거에 대한 네. 그게 어느 쪽이 더 가야 맞는지 네. 그런 부분도 더 근본적인 네. 의미가 생겼어요. 예. 사람을 지향해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사람을 지향한다라는 거는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에서 왜 유능한 인재를 쓰느냐? 유능한 인재가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그 정책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요.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는 얘기가 점점 어떤 한계를 가지느냐? 예전에는요, 기술 관료들이 기술 고시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역의 지식을 가져갔어요. 그래도 다 커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 관료들 우리가 얘기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행정학의 영역만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분화가 돼 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 제 친구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나 머리 빠지는데 머리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물어. 지 머리 빠지는 걸 나한테 뭐라 그래 이래요. 저는 전문가라고 믿고 맡겼는데 답변이 돌아온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야, 의사는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너 행정학 다 알아? 아니 똑같은 거야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 대표적인 게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원료를 가져오는 곳에서 마지막에 오래된 발전소를 처리하는 것까지 모든 기술을 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전기공학 하는 분은 맨 전기줄만 나요. 그리고 해결료를 다루는 분은 그 연료통만 다뤄요. 그리고 수조 안에 보관하는 걸 하는 분은 보관하는 분만 다뤄요. 그것만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는 전문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파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파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혼자 만들어내는 거에다가 모든 거를 맡긴다? 엄청나게 위험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일종의 견제장치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드려요. 제가 공론화 이론으로 참여했지만 공론화를 한다라는 건 퍼블릭 컨설테이션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 시민들이 정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데 대통령은 2번에 걸쳐서 제가 교육부에서 공론화 할 때도 저희가 권고안을 내면서도 이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의견이고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 때도 동일하게 권고안을 냈어요. 근데 시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그대로 가시겠다고 했던 거죠. 물론 그게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이 생각하셨던 의중하고 같았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근데 그 뒤로부터 이게 오해가 생겼어요. 공론화 한다 그러면 마치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시민은 결정해서는 안 돼요. 왜?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죠. 시민의 의견이 그러나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좋은 정책은 아닌 거죠.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네.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들 네. 효율적으로만 따지면 안 되겠고 뭐 아무리 내가 보리밥을 먹어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네. 쌀밥을 먹어도 불만 있는 불만이니까. 근데 이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수비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한마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결국 잘못되면 다수결의 어떤 뭐 활포, 소수가 보자 소수의 의견이 뭉쳐버리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 네. 예, 그런 부분을 네. 보완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게 또 뭐냐면 그 공론화라는 게 오해가 됐던 이유가 공론화라는 말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한테 의견을 구한다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공론화 모델들이 다 뭘 적용한 거냐면 피시킨 교수가 개발을 한 공론조사 딜리버레이티브 폴링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학습한 다음에 의견 조사를 해서 많은 쪽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을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방식의 공론조사는 여러 가지 공론화의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왜 골랐느냐면 그 방식을 택하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다수가 선택하는 거를 마치 정당화해주는 수단으로 쓰는데 제일 좋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 공론화를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실 쓰기가 지금 좋습니다. 사람을 학습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에 가자니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가요. 물에 가자니 수영을 못하고 무서워서 못 가요. 모를 땐 산에 가도 안 무서워요. 근데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도 신고리구이 오륙하기 그런 게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민한 게 뭐냐? 지금까지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발전소를 짓다 말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부시는 건 비합리적인 거네? 근데 그렇다고 원자력을 계속 가면 후쿠시마처럼 날까봐 또 걱정은 되네?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했느냐? 미래에는 원자력은 줄이되 지금 있는 발전소 짓자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거꾸로 본다면 그게 다수에 의한 선택이 되는 분명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는 그거보다는 그거를 정부가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게 제주 영리병원이었던 거죠. 원희룡 지사가 딱 그걸 노리고 했는데 시민들이 딱 반대하는 순간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시민들이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약간은 좀 계산된 전략으로 공론화 방식을 적용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을 썼던 거예요. 만약에 저도 공론화 디자인을 하나 그랬으면 전 그런 방식을 안 썼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공론화 한다면 그겁니다. 나중에 의견조사에서 누구 의견이 많은가 보는 방식이 있고요. 끝까지 나가가지고 합의까지 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를 택해요. 네. 왜? 다른 나라는 공론화 한번 하라고 하면은요. 하나의 사안을 놓고 뭐 예를 들면은 유럽이 주로 그렇습니다만 시청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놓고 어떤 한 사안을 공론화하는데 1년도 하고요. 뭐 2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인 영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는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지를 정하는데 14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한 도시마다 2달씩 공론화를 했어요. 그러니 28개월을 공론화를 한 거죠. 우리는 얼마 했습니까? 2박 3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압축 성장을 하는 나라라고 제가 약간 비아냥거렸습니다만 그게 일종의 이제 약간 그 본질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알고 논의하는 거다라는 건데 그 본질을 약간 왜곡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수단화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벌써 공론화 무용론이 막 나와요. 제일 비판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박 4일 공론화를 하고 30억을 썼다는데 사무관이 앉아서 10분 만에 내놓을 수 있는 생각보다도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공론화의 본질을 이해를 못한 거죠.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교수님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이번에 얼마 쓰셨습니까? 예, 저희가 18억 썼습니다. 18억 썼는데 나온 의견 보면 뭐 제가 그런 의견 저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딱 단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 가족이 3년 전에 여름에 휴가를 가려고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꺼냈더니 저희 집 딸이 아빠 갈등관리 선생님이니까 우리 만장일치 합의제로 갑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무슨 합의는 아빠가 여행지를 정하면 가는 거지. 아니래요. 합의하지.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어디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넌 어디 가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놀이동산 가고 싶대요. 저희 딸이 진짜로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들은 딱 그래요. 자기는 아무 데도 싫다고. 방에서 묵지도 말고 열지도 말고 때 되면 밥만 넣어주면 된다고. 자기는 가족여행을 갈 생각이 없다고. 저희 와이프는 바닷가 출신이라서 바닷가로 가재요. 저는 비린내 나는 걸 지금도 싫어해요. 그래서 산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3일을 논의했어요. 결국에는요. 딸은 지 친구들하고 에버랜드 가고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안 나오고요. 와이프는 처갓집에 갔고요. 저는 저기 산 밑에 휴양림 가서 놀다 왔어요. 기자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3일 동안 논의한 게 기자님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었겠네요. 3일 논의하더니 합의도 못했으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을 못 본 거죠.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 3일을 논의한 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뭐 그러면서 저희 딸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저희 딸이 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왜곡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공론화라고 하면 마치 공론이라는 게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쓰는 게 사실 지금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았으면 싶은데 이게 지자체 단위에서 본인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싶은 걸 막 밀어붙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은 월평공원 공론화하다가 덜컥 걸렸죠. 제주도는 영리병원 공론화하다가 덜컥 걸렸죠.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공론화했는데 튕겨나가는 문제 생겼죠. 그러니까 온통 공론화가 문제가 생기니까 저한테 기자들도 계속 그런 비판을 해요. 그 저도 답답해 죽겠다. 학습 공론화라는 게 뭔지는 적어도 공부를 하고 공론화를 한다는 전문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나방 뛰어들듯이 다 뛰어들어서 공론화라고 하면서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한 뒤로 그런 이제 엄청나게 잘못된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부모로서 저희 집 애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마치 국가인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 딸한테 집안의 일을 결정하라고 맡기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근데 과거의 정부들은 딸의 얘기를 안 들었죠. 니까짓 게 뭘 알아. 아빠가 시키는 학원이나 가면 되지. 거기 선생님이 좋아서 아빠가 보내는 건데 아빠가 일단 대학까지 나왔는데 너 중학생이 뭘 알아. 이랬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드리는 거지. 대신 딸 보고 집안일을 결정해서 뭘 선택을 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면 극단적인 반대의 비율을 들면서 어떤 사안을 부정하려고 들죠. 네. 근데 그게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어요. 본질의 가치에 충실한다면 부분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고쳐 나가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표준 고위 과장이시니까 저는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회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표준이 좀 많이 정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표준일 테고 그게 갈등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갈등을 줄이는데도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공론화 강의를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원래 협상 강의를 드리려고 왔었는데 그 강의를 드리면 너무 생뚱맞을까봐 그냥 제가 연구했던 거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저는 전자파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언론을 보는데 그 전자파에 관련돼서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갈등이 굉장히 많은 곳에 전자파가 존재하고 사드 레이더라든지 과학선을 진행하는 곳이라든지 중계기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지역은 안 돼.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여기만은 안 돼. 그래서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곳인데 그럼 뭐 지역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건지 네. 국가에서는 이런 시설이 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안보적인 측면에서 예. 뭐 공공이익 측면에서도 네네. 그런 갈등들이 참 해결하기 어려운데. 예, 무슨 말입니다. 님비 갈등입니다. 소위 말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거고 한국에서 사회지산을 보고 가서는 또 저 사람들 오직했으면 저랬을까 하는 그런.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예. 제가 그냥 단적인 예만 하나 드리면 여러분 2014년도에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가 밀양송전탑이었고요. 하나가 세월호였습니다. 근데 세월호 갈등은 이념이 관련되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치가 충돌이 되니까 사실 행정학자들 갈등하는 저도 안 건드립니다. 근데 밀양송전탑 갈등은 송전선로를 놓는 부분의 갈등이었어요. 두 분이 돌아가셨고요. 인과관계가 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밀양에서 생긴 갈등은 신고리 오리콕이라는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3, 4호기입니다. 오리콕이 우리가 공론화했고요. 신고리 3, 4호기가 나오는 울산에서부터 창녕까지 북경남 구간에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61개의 송전탑이 꽂혀야 되는데 그 중에 52개가 밀양에 가서 꽂혀야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갈등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구간이 전기가 오는 서울까지 20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밀양에서 그렇게 갈등이 크게 2014년도 6월 달에 났는데 그 뒤로 송전선로를 꽂는다고 하면서 그만한 갈등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언론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밀양에 갈등 났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요. 밀양에서 시위하셨던 분들은 당진에 가서 당진이 전국에서 송전탑이 제일 많습니다. 512개가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가서 그 송전탑 반대대책위원장님한테 어떻게 시위를 하면 송전탑을 안 꽂을 수 있느냐고 시위 방법을 배워가지고 계셨어요. 버스를 타고 오셔서. 저는 이제 갈등하는 선생이지만 현장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길래 어이구 큰일 났다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당장 밀양에서 그 갈등 생길 때 그 다음 구간에 있는 분들은 와서 다 보셨거든요. 근데 밀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 이만큼을 파셨어요. 가로 3m, 세로 3m. 그리고 여기다가 이 프로판 가스통을 2개를 갖다 놓고요. 옷을 다 벗으시고요. 몸에다가 저기 쇠사슬로 감으셨었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프로판 가스통으로 터진다고. 근데 그 정도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구간이 20개쯤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정도의 갈등이 뉴스에 보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가설은 2개다. 우병우 같이 훌륭한 분이 있어서 갈등을 잘 덮게 언론을 적절히 통제했다. 이 갈등은 있었지만 통제했다. 그 다음에 2번째, 갈등이 없어서 기자들이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찾은 게 없어서 뉴스가 안 나왔다.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보겠지만. 많은 분들은 앞에 얘기를 하세요. 아이 갈등이 많았을 텐데 정부가 언론을 통제한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없은 이유가 뭐냐면 밀양 사건이 난 뒤로 저희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협의체 방식으로 정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사업자인 한전, 그 다음에 그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셋이 모여서 셋이 합의하는 대로 송전선로를 구간에다 놔라. 그게 저희가 준 안이었고 2015년도에 그래서 20개의 위협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참여한 데는 6번 만에 합의가 돼서 송전선로를 놨어요. 그리고 올해 합의가 안 돼가 내가 20번 정도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대부분 나중에 합의가 됐는데 뭐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냐면 야 가만히 밖에서 더워 죽겠는데 시위하는 것보다 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송전선로를 넣는 게 더 이득이네.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보면 아니 말도 안 되지 충민도 불러오고 뭐 무슨 지자체도 불러오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고가. 근데 거꾸로 바꿔서 논의를 했더니 합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월성에서 전기가 오는데 서울로 오는 구간이 동부구간, 서부구간 나눠서 옵니다. HVDC라고 기존에 우리가 교류를 썼는데 지금 직류전류로 바꾸는 거예요. 직류전류로 바꾸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동부구간에 지자체가 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지자체의 주민대표, 지자체 대표, 그 다음에 사업자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으세요? 250명이요. 250명이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에 회의하고 다 쌈나고 그만뒀어요. 근데 여전히 두 번째 회의하려고 또 모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참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던 게 거꾸로 한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도 여전히 송전탑 갈등이 안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전기공학자가 가서 제일 합리적인 전기공학자가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으면 돈도 덜 들고 비용도 덜 드는 가장 합리적인 건데 왜 그걸 안 고르고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느냐.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외로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여의 개념인 거고 그게 이제 소통의 개념인 거죠. 근데 그런 전자파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 있죠? 그 성균관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도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이장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압선 밑에 가면 뭐 백열등을 누르고 있어도 전기가 들어오고 형광등만 들어도 번쩍번쩍한다며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교수님이 뭐라 하시니 야, 넌 답답한 소리 하니 넌 네 말대로 책받침 머리에 비비고 올라오는 전기에 넌 감전돼 죽니? 응? 그것도 전기라고 하니 정전기는 어디 가서 다 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 네가 한 얘기는 내가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파조차도 합의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사회과학은 제가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자파에 대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했으니 참 슬프게도 그거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연구를. 그래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도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증거가 없고요. 공격하는 쪽도 위험하다고 주장하는데 마땅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쪽과 안전하다고 말하는 쪽이 비용을 반쯤 부담해가지고 서로 저는 오히려 정책 실험을 한번 해봐라. 정말 그리고 위험한지 안전한지 그리고 위험하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줄 다 걷어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극단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런 논의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불신만 해요. 저것들은 눈만 뜨고 반대한다 그러고 저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서로 못 믿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개념은 그런 못 믿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그런 기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다 돼서 뭐 시간이 된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냥 제가 저기 부여된 시간 안에서는 이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을 워낙 많이 해주셔서 저도 또 즐겁게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갈 수 있게 돼서 뭐 하여튼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고 좀 잘 되게 많이 우리 소영찬 교수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강의였으리라고 믿고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